이 사건은 2010년 11월 17일 부유층 노부부가 살고 있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의 어느 아파트에서 일어납니다. 남편은 이날 골프 모임으로 아침에 집을 비웠고요. 아내는 서울에 사는 지인과 주식 투자 이야기로 20분간 통화를 한 뒤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가려고 한 곳은 경로당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짓날에 쓰일 음식을 장만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죠. 경로당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할머니가 소식이 없자 전화도 걸어봅니다. 하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모두 집에 돌아갔고 밤 11시쯤에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안방 침대에서 얼굴과 목이 흉기에 10차례나 찔린 채 죽어있는 아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의 신고로 빠르게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CCTV도 설치돼 있고 보안도 철저한 최신식 아파트에서 사건이 일어났으니 경찰은 범인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죠. 그런데 왜 아직도 잡지 못하는 걸까요? 이 사건은 남양주 진저읍에서 발생한 아파트 밀실 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고급 신축 건물로 출입구는 3중 보안이 돼 있어요. 입주민이나 관계자가 아니라면 쉽게 들어갈 수 없죠. 외부인은 허락 없이 건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를 타고 왔으면 차단기를 통과해야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중문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방문 호스를 눌러 직접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집안에 초인종이 울리고 인터폰을 들어 호출한 사람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인터폰에 자동으로 기록되는 아파트예요. 입주민이라도 출입 카드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1층 로비와 엘리베이터 내부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삭제해도 언제든지 복원도 가능해요. 그래서 경찰이 기록된 내용들만 잘 분석하고 추적하면 금방 잡을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거죠. 피해자인 60대 여성은 조용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온 수십억대 재력가였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주변에 원한을 살 만한 행동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도 사이가 좋아서 이 사람들의 알리바이만 성립된다면 이것은 면식범보다 금품만을 노린 단순 강도 살인이 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됐죠. 그런데 현장을 조사한 경찰들은 크게 당황합니다. 범인이 어디에도 흔적이나 증거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건은 추리소설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이상하고 말이 안 됩니다. 사건은 2010년에 일어났죠. 국내 과학수사 기법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수준을 이미 보유한 시점이었고, 현장이나 주변엔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된 데다 집 내부에는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카메라가 얼굴을 찍는 최신 인터폰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이런 환경이라면 어딘가에 수상한 사람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가 남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은 조금 더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죠. 이날 피해자 집에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카드나 비밀번호를 사용할 때 저장되는 출입 기록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중문과 현관문 둘 다 없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흔적도 없었죠. 그럼 이미 집안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이 상황이 가능할 겁니다. 정작 그런데 집 밖으로 나간 사람은 또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 CCTV 기록까지 모두 뒤졌지만 용의자는 찾지 못했어요. 경찰은 범인이 다른 호수를 눌러 들어가는 척하며 피해자의 집으로 갔을 가능성도 추측해봤지만, 사건 당일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내부, 1층 엘리베이터 앞 CCTV에 찍힌 188명의 행적을 모두 조사해보지만 알리바이가 다 성립됐고요. 범인의 흔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계단을 이용하더라도 건물 밖을 나가려면 1층 CCTV에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날은 계단을 이용한 사람 자체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기도 남양주 경찰서 형사는 수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다 찾아봤지만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범인이 아직 미입주 상태인 빈집으로 들어와 계단을 이용했거나 옥상에서 내려왔을 가능성도 조사해봤지만 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십 명의 경찰들이 아파트 주변을 다니며 피해자가 죽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위 사람들을 만나 매일 탐문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도 전혀 단서가 나오지 않자 범인이 지하실에 숨어 살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괴담까지 떠올기 시작합니다. 단 하나의 경우나 실마리도 놓치면 안 되겠죠. 결국 이 지하실도 수색을 해봤어요. 하지만 단서는 전혀 없고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 자체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직 사람이 살지 않는 미입주 세대가 있었거든요. 여기도 조사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옥상에서 피해자의 집인 14층으로 내려간 흔적도 없었고 1층에서 15층까지 계단에 혈액 반응 검사를 해봤지만 검출되는 게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범인을 잡을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다 보니 단순히 재산을 노린 강도 살인일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담당 형사들은 수사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수사로 사건의 모든 정황을 알게 됐지만 막상 중요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피해자는 범인과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됐어요. 앞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게 가장 타당해 보이죠. 아파트의 구조나 피해자를 아주 잘 알고 있는 면식범일 가능성인데요. 이런 이유로 경찰이 가장 먼저 가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피해자 명의로 사망보험 상품이 가입된 적도 없는 데다 재산 다툼도 없었고 가장 중요한 사건 당일 가족들의 알리바이가 모두 확인됐다는 겁니다. 골프를 치러 나갔던 남편도 이날 오전과 밤에 출입한 기록과 휴대폰 사용 내역으로 이동 경로들이 확인됐어요. 같이 골프를 친 뒤에 식사를 했다는 그 골프 모임 일행의 증언으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죠. 아파트 내부 CCTV와 출입문 조회 결과 이날 아파트를 출입한 모든 주민과 외부인의 이동 경로도 조사해봤지만 수상하다고 볼만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쨌든 범행을 하려면 이 집으로는 들어가야 되죠. 그럼 현관문을 열어야 하는데 초인종만 누르면 그 사람의 얼굴이 바로 찍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장면을 남기지 않고 범행을 했다는 것은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문을 두드린 뒤 피해자가 스스로 열어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로만 남아있어요. 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사안까지 되지는 않죠. 처음에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금품을 노렸거나 청부살인의 가능성을 두고 있었지만 피해자 집에는 도난당한 물품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발견된 방 침대에 명품 시계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돈을 노린 범행도 아니라는 거죠. 강도나 친족 간의 원한 살해도 아니면 피해자는 대체 누구에게 살해당했냐는 것이죠. 이건 피해자의 몸에 남은 11개의 방어흔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방어흔이 많을수록 피해자는 방어 시도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범인은 그만큼 피해자를 빠르게 제압하지 못한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60대 이상의 장년층 여성을 쉽게 제압하지 못했다면 범인은 아마도 비슷한 나이대의 장년층이거나 여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피해자의 손톱이나 다른 곳에서 특정 DNA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범인과 피해자가 평소에도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범인을 공격하는 선택까지는 피해자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저항 없이 방어만 하다가 끝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죠. 특이한 거는 집안에 있는 물컵이나 식기에서 6개의 DNA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신발장 거울에서도 지문 하나가 채취됐어요. 확인해 보니 그런데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DNA는 피해자나 남편 그리고 사건과 관련 없는 예전 손님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렇게 사건은 5년간 조사를 해봤지만 2016년 1월에 미제 사건으로 종결됩니다. 이후 1년이 지난 2017년 6월 제보자를 찾는다는 방송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제보는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죠.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됐지만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장기미제 수사팀이 편성되면서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아주 힘든 환경에서 벌어진 데다 단서나 증거가 전혀 없어서 사건 해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양한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원한을 가지고 살해했던 사람이라면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는 순간 바로 현관이나 거실에서 살해를 한 뒤 도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경찰의 추측대로 아파트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서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각지대를 노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노크만 해서 집주인을 불러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평소에 강한 원한을 가졌을수록 망설이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할 텐데 집안 다른 곳에 혈흔 반응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침대에 누워있을 때 공격했다는 이야기죠. 집안에 들어와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울 때까지 범인이 기다린 겁니다. 경찰 조사대로 원한을 가진 사람도 주변에 없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추측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사건 현장엔 피해자 외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남편의 것이었고 그것도 슬리퍼 자국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안에서 신는 슬리퍼가 아니라 이게 화장실용 슬리퍼라는 거예요. 이 점이 너무 수상하죠. 굳이 거실에 슬리퍼가 따로 있는데 화장실 슬리퍼를 신고 범행을 한 뒤 그것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놨다는 거예요. 이 점이 어색하기도 하고 너무 의도적인 뭔가의 목적에 맞춰진 행동처럼 보인다는 거죠.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쓰인 흉기는 주방에 있던 요리용식 칼이었어요. 범인이 흉기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피해자 집에 있던 칼을 사용했는데 그렇다면 평소 피해자의 집을 자주 찾아온 지인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건 직전의 상황도 남편이 집을 비운 다음 피해자가 지인과 통화를 했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발생했죠. 모든 정황이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밝혀진 대로만 상황을 재구성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피해자는 외출을 위해 옷을 갈아입은 다음 나가려고 하던 도중 현관을 두드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평소에 친분이 있던 범인이 잠시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핑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공격했죠. 피해자가 방어를 해봤지만 결국 목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어요. 살인을 마친 범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슬리퍼를 제자리에 돌려놓은 뒤 피를 닦고 도주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현재 밝혀진 정황과 현장에서 얻은 정보들로 그려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여기서 집안에 있던 슬리퍼를 신고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이미 모든 상황을 다 계획해 놨고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부러 CCTV나 인터폰에 걸리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피해자를 노리고 부른 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신발이나 칼이죠. 집안에 있는 물건을 활용해서 단서를 남기지 않겠다는 이런 의도들이 초범이 아니고 능숙하고 치밀한 범인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밝혀진 정황들 위주로 범인과 현장을 제 생각대로 재구성해 본 거고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생각은 충분히 다를 수가 있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이라 다양한 추론들이 아직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미 공개된 기사나 정보들을 보면 남편의 알리바이는 오전 7시쯤 집을 나와 오후 11시에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게 얼핏 봤을 때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피해자가 오전 8시쯤 서울 지인과 통화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이때까지 피해자는 생존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남편이 집을 나선 것이라면 이 통화는 조작된 거라고 봐야 돼요. 미리 서울에 사는 지인과 범행을 공모하고 그날 행적에 대한 알리바이를 위해 의도적인 통화 기록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이 범행은 가능한 이야기죠. 문제는 이 방법을 쓰려면 집에 남아서 전화를 받을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해요. 남편이 일부러 기록을 만들기 위해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남양주라는 신도시 특성상 수십 미터 간격으로 기지국이 있기 때문에 위치 추적을 했을 경우 공모 사실이 발각될 수 있거든요. 일부러 외출한 뒤 1시간 넘게 아파트 주변에서 전화가 오길 기다렸다면 통화를 시작한 8시까지 알리바이는 어느 정도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골프를 치기로 했거나 피해자가 경로당에 가기로 한 약속 시간이 문제가 또 되겠죠.
만약 골프 약속에 늦는다면 그 일행 중 한 명이 정황을 진술했을 거고요, 경찰에. 곧 남편이 범인일 수도 있다는 혐의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범행이라면 공범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평소 재산이나 부부싸움으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렇게까지 범행을 계획해야 될 동기가 남편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결과가 나왔으니 거기서 가능해 보이는 방법을 맞춰서 끼워 맞추기식 해석을 한 것밖에 안 되죠. 범인들이 사건 전부터 이런 정도로 경우의 수들을 따져가며 살인 작전을 세우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따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범인은 피해자의 생활 방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굳이 친분 관계는 아니지만 자주 만나며 얼굴을 알고 있는 배달이나 용역업체 직원 중 한 명일 거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 번 이 집을 방문하면서 관찰해왔을 수 있겠죠.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웠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떤 식으로 범행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예행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범인은 굳이 초인종을 누르지 않아도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유니폼을 착용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특정 업체의 직원 복장일 경우 하지만 그만큼 범인 입장에서 눈에 잘 띌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있겠죠. 범행 당시 화장실에 유니폼 벗어났다가 다시 입고 도주했어도 신원조회는 가능하고 사건 당일의 행적도 조사될 텐데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자료를 찾을 때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있었던 내용이고 용의자를 찾는 과정에서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서울 지인과 통화할 때 끊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경로당에 가야 되니 끊자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그 통화를 한 상대방의 진술로 알 수 있죠. 사건이 동짓날 팥죽을 만들기 위해 경로당에서 모이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연례 행사란 말이죠. 피해자는 여기에 늦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빨리 통화를 마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누군가 집에 찾아오면서 시간이 지연됐죠. 이 점을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범인이 피해자와 이 경로당에 같이 가기로 했거나 이 과정에서 갑자기 우선순위가 바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범인을 스스로 집에 들여보내줬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피해자의 방어흔과도 연결해 볼 수 있죠. 이 점을. 범인은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방어흔이 많던 것을 봐선 한 번의 치명상을 주지 못했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했지만 맞대응하지 못한 점으로 봐서 완력이 비슷한 상대일 수도 있겠죠. 범인도 피해자의 저항에 당황했지만 범인은 결국 목에 치명상을 내면서 겨우 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범인은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 그리고 같은 성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범행 전부터 어떤 갈등 요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했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다양한 추론과 대화들을 해봤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대부분은 이미 경찰도 그 가능성을 생각해 봤고 수사해봤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예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미스터리 사건은 2010년 국내 최대의 미드 사건이라고 불리는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경찰들이 몇 년이나 수사를 한 내용들이 기사화해서 여러 차례 나갔고 저는 그 기사들을 모두 모아서 다시 편집하는 수준이거든요. 이런 영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밝혀진 객관적인 자료들을 전부 전달한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름의 어떤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유력해 보이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다른 이유들로 그것을 혼자서 반박할 수 있어요. 계속 어떤 생각을 해도 이 사건은 도돌이표예요. 계속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뭔가를 놓쳤거나 아니면은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해야 할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해낸 상태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요. 근데 결과만 남아있고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거는 물론 지난 일이라서 이걸 제3자들이 밝혀내는 건 좀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과학수사의 발전 정도를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선 분명히 어디선가 실수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주 예고하고 마칠게요. 일본 사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인데요. 행방불명된 등산객이 있어요.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헬리콥터 수색을 하던 중에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등산로에 나무로 만든 글씨거든요. SOS라는 구조신호죠. 발견됐어요. 그리고 등산객이 구조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2-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 정작 이 사람은 이 구조신호에 대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실종자가 있다는 생각에 또 한 번 수색을 했죠. 근데 여기서 사람은 찾지 못했고 유골 하나랑 카세트 하나를 발견했어요. 카세트를 틀어보니까 녹음된 사람의 목소리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유골은 정작 여성이었죠. 심지어 유골은 실종 신고가 된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망 원인이나 관련된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해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카세트 속에 녹음된 내용은 과연 무엇이고 이 여성은 또 누구인지 다음 주에 이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